평화로운 제주도의 고요한 밤, 독거노인들을 노린 연쇄 강도살인 사건이 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나타나 약자들만을 골라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은 너무나 깔끔했고 단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형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섬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의 여름밤은 늘 그랬듯 고요했다. 바람이 현무암 돌담을 타고 넘나들며 만들어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5월의 마지막 날, 서귀포시의 한 주택가에서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박민수 형사는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제주경찰서 강력수사팀 소속인 그에게 이런 시간의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고접수팀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무거웠다.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대정읍입니다. 즉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형사는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른 새벽 제주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로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순찰차 2대와 과학수사팀 차량이 먼저 와 있었다. 집 주변은 노란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몇 명의 경찰관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 형사가 현장을 지휘하던 정민석 반장에게 물었다. 정 반장은 25년간 경찰 일을 해온 베테랑으로 제주 지역 강력 사건의 산증인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피해자는 박순덕 할머니 76살입니다. 독거노인이시고 이웃 주민이 오늘 아침 신문을 가져다 드리려다가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들어가시다가 발견했습니다. 정 반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강도가 침입해서 저항하는 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한옥 구조의 집이었는데 거실 바닥에는 박순덕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이 선명했고 머리 부분에는 둔기로 가격당한 상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라면 집안이 더 어수선해야 정상이었다. 도난당한 물건은 뭡니까? 박 형사가 과학수사팀 김 경사에게 물었다. 현금 약 50만원과 금반지 몇 개, 그리고 작은 금부치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 경사가 답했다. 박민수 형사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200만원어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할까? 게다가 집안 정리 상태를 보면 범인이 매우 체계적으로 수색한 흔적이 보였다.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지만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지 않았고 가구들도 넘어져 있지 않았다. 마치 범인이 할머니를 제압한 후 천천히 여유 있게 물건을 찾아간 것 같았다. 할머니 집에 다른 가족은 없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안부 확인하고 용돈 드리고 그랬다고 하네요. 정 반장이 대답했다. 박 형사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작은 방에는 오래된 장롱과 화장대가 있었고 벽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보석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보석함은 뒤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박 형사가 보석함을 열어보니 작은 귀걸이와 목걸이 몇 개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보석함은 왜 안 뒤졌을까요? 박 형사가 혼잣말하듯 말했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박 형사는 주변 이웃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아들을 키워냈고 나이가 들어서는 조그만 텃밭만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특별히 원한을 살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가 돈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소문이라도 있었나요? 박 형사가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런 소문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들이 용돈을 갖다 드렸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집에 현금을 좀 비축해 두시긴 했겠지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대답했다. 박 형사는 현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도치고는 너무 깔끔했고 살인치고는 너무 잔혹했다. 게다가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다. 범인이 정말 돈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경찰서로 돌아온 박 형사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번 현장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피해자는 76세의 독거노인, 사인은 질식사와 두부외상으로 추정, 피해 금액은 약 200만 원. 외견상으로는 전형적인 강도살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박 형사의 직감은 계속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다. 박 형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박 형사는 과학수사 결과를 받아보았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모두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것이었고 범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현장을 매우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뜻이었다. CCTV 영상도 확인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량들만 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범인이 도보로 침입했거나 아니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웃 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평소 박순덕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할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다. 마을에 최근 새로 이사 온 사람이나 낯선 사람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없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 형사는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장은 이미 경찰 테이프가 걷어져 있었고 집은 피해자 아들에 의해 정리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집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감귤밭이 펼쳐져 있었다. 범인이 이 길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박 형사는 감귤밭을 따라 걸어보았다. 한참을 걸어가니 포장도로가 나왔고 그곳에서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혹시 범인이 여기에 차를 세워두고 도보로 접근했을까? 박 형사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박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범인은 미리 이 집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 형사는 할머니가 최근에 외부인과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병원 진료 기록, 택배 배송 기록, 각종 수리업체 출입 기록 등을 하나씩 확인해보았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할머니는 정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은 진전이 없었다. 정민석 반장은 박 형사에게 다른 사건에도 신경을 쓰라고 했지만 박 형사는 계속 이 사건이 신경 쓰였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형사는 피해자 아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박순덕 할머니의 아들 박정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어머님이 최근에 뭔가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에 내려갔을 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으셨거든요. 박정호 씨가 대답했다. 혹시 어머님이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무서워하신다고 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요, 전혀요.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평생 사셨고 이웃들과도 다 잘 지내셨거든요. 하지만 박정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니 한 가지 있네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박 형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게 언제쯤이었죠? 한 달 정도 전쯤이었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네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수상하게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박 형사는 즉시 그 시기 마을 주민들을 다시 만나 낯선 사람에 대한 목격담을 들어보기로 했다. 다행히 몇몇 주민들이 비슷한 시기에 마을에 낯선 남자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살짝 말랐죠. 며칠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는 것 같더라고요. 한 주민이 증언했다. 혹시 차를 타고 다녔나요? 네, 흰색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차종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 큰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 형사는 희망을 품었다. 드디어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정민석 반장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반장의 반응은 신중했다. 아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 남자가 정말 범인일까요? 그냥 이사할 집을 찾아다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정 반장이 말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른 특징들을 보면 박 형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정 반장은 손을 저었다. 일단 다른 단서를 더 찾아보죠. 그 남자가 정말 범인이라면 분명 다른 증거도 있을 겁니다. 박 형사는 혼자서라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마을 주변의 모든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대의 흰색 승용차가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마을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영상이 흐려서 번호판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차종은 중형 세단으로 보였다. 박 형사는 이 차량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려웠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박 형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수화기를 들자 역시나 새로운 사건 발생 신고였다. 이번에는 제주시 에어릅에서 비슷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박 형사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혹시 연쇄 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어릅 현장에 도착하니 2달 전 대정읍 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피해자는 70대 독거노인이었고 사인도 질식사였다. 도난당한 물건도 현금과 귀금속 등 소액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정리 상태가 너무나 비슷했다. 박 형사는 확신했다. 이건 같은 범인의 소행이었다. 에어릅 현장에서 박민수 형사가 느낀 키시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피해자 김철수 할아버지는 73살의 독거노인으로 평생 감귤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토박이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되었고 발견 시각은 오전 9시경이었다. 이웃 주민이 평소 시간에 나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걱정해 집에 들렀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박 형사는 현장을 살펴보며 2달 전 대정읍 사건과의 유사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먼저 침입 경로부터 살펴보았다. 현관문에는 부수거나 따낸 흔적이 없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부엌 뒤편에 작은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이 창문은 바깥에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구조였다. 범인이 이 창문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가 과학수사팀에게 말했다. 이 부분 지문 검사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 내부 상태도 대정읍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거실에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는데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이 선명했다. 머리 부분에도 둔기로 가격당한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집안이 완전히 뒤엎어진 것은 아니었다. 서랍들은 열려 있었지만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지 않았고 가구들도 제자리에 있었다. 도난당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현금 약 70만 원과 할아버지가 끼고 계시던 금반지,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작은 금부치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총 피해액은 3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김 경사가 답했다. 박 형사는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여기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옷장은 열려 있었지만 옷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지 않았다. 침대 밑에 있던 작은 상자는 뒤져져 있었지만 벽에 걸린 액자 뒤편은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돈을 숨겨두는 장소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범인이 이 집 구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정민석 반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경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두 사건의 유사점을 보고했다. 범행 수법, 피해자, 특성, 현장 정리 상태, 심지어 도난 물품의 종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2달 전 대정읍 사건과 동일한 범인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연쇄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건의했다. 하지만 정 반장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다.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르지 않나요?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범인의 소행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현장 정리 상태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일치합니다. 특히 현장을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강도와는 다릅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에요. 정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일단 이번 사건 수사부터 마무리하고 나서 생각해봅시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박 형사는 아쉬웠지만 일단 현재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주변 이웃들을 만나 김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감귤 농사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육지로 나가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최근에 뭔가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일이 있었나요? 박 형사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1달 전쯤인가 할아버지가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기웃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 형사의 눈이 번쩍 뜨였다. 대정읍 사건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였다. 그 낯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보통이고요. 흰색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뭔가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이것으로 확신이 섰다. 2 사건은 분명 같은 범인의 소행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정 반장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번에는 정 반장도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2 사건을 연결해서 수사해보죠.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수사본부 구성은 시기상조입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2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모두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다. 대정읍 사건에서 발견했던 흰색 승용차가 이번에도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다행히 에어르베는 대정읍보다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박 형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 1시경 마을 입구 CCTV에 흰색 중형 세단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차량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새벽 3시경 다시 나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시간대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번에는 번호판이 보입니다. 박 형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영상을 확대해서 보니 번호판의 일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자리 번호는 58이었는데 마지막 2자리는 흐려서 보이지 않았다. 박 형사는 즉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연락해 해당 번호 형태의 흰색 중형 세단 목록을 요청했다. 가능한 번호 조합이 100개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실제 등록된 차량은 18대였다. 이제 이 18대 차량 소유자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되었다. 차량 소유자 명단을 받아본 박 형사는 하나씩 신원을 조회해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5명이었다. 절도, 사기, 폭행 등의 전과자들이었다. 박 형사는 이들의 거주지와 최근 동향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김혜진이라는 41세 남자였다. 과거 절도와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최근에는 무직 상태였다. 거주지는 제주시 연동이었는데 2 사건 현장과의 거리가 적당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차량이 올해 초에 중고로 구입한 흰색 그랜저였다는 점이었다. 박 형사는 김혜진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10년 전 제주도로 이주해왔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변변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에서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결혼한 적은 없고 혼자 살고 있었다. 김혜진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해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정 반장에게 말했다. 아직 용의자로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단순히 비슷한 차를 몬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지만 전과 기록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수상합니다. 게다가 2 사건 모두 그의 활동 반경 안에서 일어났고요. 정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무고한 사람을 용의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다. 놀랍게도 김혜진의 휴대폰은 두 사건 발생 당일 모두 해당 지역 근처에서 신호가 감지되었다. 대정읍 사건 당일에는 오후 10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사건 현장 반경 3km 이내에 있었고 에어릅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김혜진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형사가 정반장에게 보고했다. 정반장도 이제는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연쇄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본부를 구성합시다. 그리고 김혜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사본부가 구성되면서 이수연 범죄심리분석관이 투입되었다. 이 분석관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연쇄 범죄 수사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 사건의 자료를 검토한 후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범인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현장 정리가 매우 깔끔한 것으로 보아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수연 분석관이 설명했다. 그리고 피해자를 모두 독거노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약자를 타겟으로 하는 비겁한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동기는 뭘로 보시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단순한 금전적 욕구보다는 더 복합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돈보다는 다른 충동이 주된 동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자에 대한 지배욕이나 살인 자체에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 말이죠. 이 분석 결과는 김혜진이 범인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을 보면 점점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해온 패턴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 절도였지만 나중에는 주거침입 절도, 그리고 폭행까지 저질렀다. 연쇄살인으로 발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수사팀은 김혜진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 그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고 혹시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김혜진은 평일에는 주로 집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나와서 술집이나 PC방을 전전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다. 한편 박 형사는 김혜진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그가 제주도에 온 이후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여러 지역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는데 그 중에는 노인 가정을 상대로 하는 방문 서비스 업체도 있었다. 에어컨 청소, 보일러 점검, 방역 서비스 등을 하는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었죠. 업체 사장이 증언했다. 일은 성실하게 했지만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고객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고 집안 구조를 유독 자세히 살펴보더라고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김혜진이 이런 일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집 구조와 생활 패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형사는 김혜진이 일했던 업체의 고객 명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대정읍의 박순덕 할머니는 작년에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에어릅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해당 업체 고객은 아니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혜진이 이런 방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을 미리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수사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은 부족했다. 상황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사팀은 김혜진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는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김혜진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차를 몰고 휴대폰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김혜진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러 중고품 매매 업체를 드나든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판매한 물품 중에는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해당 중고품 매매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해 김혜진이 판매한 물품들을 확인해 보았다. 그 중에서 몇 개는 투 피해자의 것과 매우 유사했다. 특히 박순덕 할머니의 금반지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반지를 김혜진이 판매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중고품 매매업체 사장이 김혜진에게 물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워서 팔게 되었다면서 좀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사장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혜진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고 제주도가 아닌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수사팀은 드디어 김혜진을 체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건 발생 석 달 후였다. 김혜진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에도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김혜진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집 주소가 적힌 메모,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밧줄과 장갑 등이 나왔다. 또한 그의 컴퓨터에서는 토건호인 가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범인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 형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김혜진은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혜진이 과연 두 건의 사건만 저질렀을까? 그의 범행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제주도 전체의 미해결 강도살인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김혜진의 체포 소식은 제주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평화로운 섬에서 벌어진 연쇄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김혜진이 정말 범인인지,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했다. 박민수 형사는 김혜진과의 첫 대면을 위해 조사실로 향했다. 41세의 김혜진은 키 175cm 정도의 보통 체격에 약간 마른 편이었다. 얼굴에는 무표정이 가득했고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김혜진 씨,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5월 30일 새벽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혜진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CCTV에는 당신의 차량이 대정읍 일대를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휴대폰 위치도 그 시간 그 장소와 일치합니다. 김혜진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드라이브를 했을 수도 있죠. 잠이 안 와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박 형사는 김혜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마치 어느 정도는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8월 15일 새벽은 어떻습니까? 에어릅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당신의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진이 더 오래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 형사는 놓치지 않았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집에서 발견된 이 물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형사가 증거품 사진들을 김혜진 앞에 놓았다.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집 주소가 적힌 메모,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었다. 김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박 형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저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김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도 없고 빚도 많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훔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노인분들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김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분들이 저를 봤어요. 제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요. 김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신고를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박 형사는 김혜진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는 처음에 단순 절도를 계획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더 구체적인 자백이 필요했다. 박순덕 할머니 댁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박 형사가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뒤편 창문으로. 창문 잠금 장치가 오래되어서 쉽게 열렸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박 형사는 그가 완전히 자백할 때까지 기다렸다. 목을 조르고. 그리고 확실히 하려고 머리를. 김혜진이 말을 마치지 못했다. 김철수 할아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했어요. 할아버지도 제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박 형사는 김혜진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아직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다. 그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두 건의 사건뿐이었을까? 김혜진 씨, 당신이 저지른 사건이 이 두 건뿐입니까? 박 형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뭔가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건들 말입니다. 김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정말 이 두 건뿐이에요. 하지만 박 형사는 김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범행 패턴과 준비 상황을 보면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았다. 수사팀은 제주도 전체의 미해결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수연 범죄심리분석관은 김혜진과의 면담을 통해 더 자세한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김혜진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범죄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절도를 계획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지자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준비 상황을 보면 이런 일에 익숙해 보입니다.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석 반장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리 상태를 보면 살인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3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모든 강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그 중에서 김혜진의 범행 패턴과 유사한 사건들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두 건의 추가 사건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78세 독거노인이 집에서 살해당하고 소액의 현금과 귀금속이 도난당한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올해 3월에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60대 여성이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불까지 난 것이었다. 당시에는 방화와 살인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수사되고 있었다. 이 두 사건도 김혜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가 수사팀에 보고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 특성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수사팀은 이 두 사건의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남원읍 사건 당일에도 김혜진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가 목격되었다. 한림읍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불에 타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비슷한 차량이 마을을 지나갔다고 했다. 박 형사는 김혜진을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새로 발견한 두 사건에 대해 추궁할 작정이었다. 김혜진 씨, 작년 10월 12일 밤에 남원읍에 간 적이 있습니까? 박 형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김혜진이 시치미를 뗐다. CCTV에 당신 차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원읍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혜진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김혜진이 고집스럽게 부인했다. 박 형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았다. 김혜진 씨,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면 법정에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있어요. 김혜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정민석 반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다. 김혜진 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정 반장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한림읍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였다. 이 라이터에서 당신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김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김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요. 박 형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혜진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저는 4명을 죽였어요. 김혜진의 자백이 시작되었다. 남원읍 할아버지도 저였어요. 그분도 제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한림읍 사건은 어떻습니까? 왜 불을 질렀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저항이 심했어요.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당황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는데 김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형사는 김혜진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총 4건의 강도살인 사건과 1건의 방화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노인이거나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정말 돈 때문이었습니까?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김혜진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쉬워 보였어요. 노인들은 저항도 별로 못하고. 그래서 박 형사는 김혜진의 말에서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히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쉽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점점 더 큰 범죄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었다. 김혜진의 진술조서가 완성된 후 수사팀은 각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해 그의 진술을 검증했다. 놀랍게도 그의 진술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물리적 증거와 일치했다. 침입 경로, 범행 수법, 도난 물품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혜진이 연쇄 강도살인범이 맞습니다. 정민석 반장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혜진이 처분한 도난품들을 모두 회수하고 그의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다행히 김혜진은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도난품 대부분도 중고품 매매업체를 통해 추적할 수 있었다. 총 피해 금액은 1,200만원 정도였다. 현금 400만원과 각종 귀금속 800만원어치였다. 김혜진은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박 형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도 있었지만 4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 그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였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웠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정 반장에게 말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반장이 답했다. 김혜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의 자백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그는 강도살인 4건, 방화 1건, 그리고 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 전체가 안도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박 형사는 각 가족들을 만나 사건 해결 소식을 전했다. 모두들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범인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박순덕 할머니의 아들이 말했다. 박 형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감을 다짐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혜진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 것은 그가 체포된 지 석 달 후인 11월이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에는 연일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평화로운 제주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연쇄 강도살인범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재판정을 가득 메웠다. 박민수 형사는 증인석에 서서 수사 과정과 김혜진의 자백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수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박 형사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고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피고인 김혜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독거노인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박 형사가 증언대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각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과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며 CCTV 영상과 통신기록 등 객관적 증거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김혜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4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변호인은 김혜진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김혜진은 범행 당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진은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어린 진술을 들을 때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때도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아니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김혜진을 향해 말했다. 김혜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다. 재판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김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놀란 듯했다. 변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분들이 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김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제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분의 목숨을 빼앗은 저에게는 그것이 맞는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진이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재판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방청객들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김혜진의 마지막 진술은 사과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에 선고하기로 하고 공판을 마쳤다. 그 일주일 동안 제주도 전체는 긴장 속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사형제 존폐론까지 거론되며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선고 당일 재판정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민수 형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수사 과정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과 함께 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피고인 김혜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김혜진은 특수강도살인죄 및 방화죄로 사형에 처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재판정은 술렁였다. 김혜진은 선고를 듣는 순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과 방청객들이 더 큰 반응을 보였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잃어버린 4분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박순덕 할머니의 아들은 범인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혜진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고 자백도 있는 상황에서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박민수 형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두꺼운 파일들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김혜진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석 반장이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어려웠는데 잘 마무리해 주셨네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항소심도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요. 박 형사가 답했다. 그래도 범인을 잡아서 정의를 실현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죠. 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한 섬에도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린 놓친 게 없었을까요? 다른 피해자는 정말 없었을까? 박 형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수사팀은 김혜진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가 제주도에 온 이후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미해결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조사했다.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혜진이 자백한 4건의 사건이 그의 모든 범행이었던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박 형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김혜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건 해결 이후 제주도 경찰은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다. 정기적인 안전 확인, CCTV 설치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또한 방문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서 김혜진 같은 사람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몇 달 후 박민수 형사는 우연히 김혜진의 어머니를 만났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아들 면회를 온 그녀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아들의 범행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런 일을 할 줄은. 김혜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형사는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김혜진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어머님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혜진 씨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박 형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봤어야 했는데. 그녀의 자책은 계속되었다. 김혜진의 항소심은 6개월 후에 열렸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없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혜진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는 현재 서울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1년 후 박민수 형사는 피해자들의 묘소를 찾았다. 제주도 곳곳에 안장된 4분의 영정 앞에서 그는 긴 시간을 보냈다. 각각의 묘소에는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범인은 제대로 처벌받았습니다. 박 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박 형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섬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 박민수 형사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김혜진 사건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섬을 찾아왔고 주민들도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김혜진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교훈으로 남아있었다. 정민석 반장은 정년 퇴임 후에도 가끔 박 형사를 만나 과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이수연 범죄심리분석관은 김혜진 사건을 바탕으로 연쇄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녀의 연구는 후에 비슷한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민수 형사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사건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김혜진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그 사건이 그에게 준 교훈은 단순했지만 명확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섬의 평온은 돌아왔다. 하지만 박민수 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평온이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라산의 실루엣이 아름다웠다. 섬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는 한 섬의 그림자는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김혜진의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범행으로 인한 상처와 교훈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섬의 그림자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